네, 이번 뉴미디어 생태계 세션에서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번째 세션, 뉴미디어 생태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크 주제는요, 건전한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크리에이터의 역할입니다. 이번 토크쇼는 박성조 한국 MCN 협회장님께서 저장 맡아주셨고요. 또 패널 연사로는 트레저 헌터 권병민 이사님,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혜윤 변호사님, 유튜브 크리에이터 다넨 조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5분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2020 경기 뉴미디어 컨퍼런스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성조 협회장님 주제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뉴미디어 컨퍼런스 2020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진행하게 될 한국 MCN 협회장을 맡고 있는 글랜스TV의 박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쪽에서 맡게 된 주제가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미디어 대전환 또 뉴미디어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잡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이미 디지털 환경 안에서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ICT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들이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의 미디어 소비 환경 역시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방송과 신문, 잡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들의 소비보다도 최근에 1인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사용자 참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 액세스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역할도 많이 중요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미디어 환경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파괴적 혁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보시면 다양한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유튜브라는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하나의 별처럼 세상을 비추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을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 미디어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석자분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이혜윤 변호사님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더 즐겁게라는 모토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이혜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언택트로 완전히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주제가 뉴 미디어인 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언택트로 만나는 게 더 오늘 주제랑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패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권병민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트레저 헌터의 기획 담당하고 있는 권병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미디어 관련된 좋은 자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각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MCN 사업자 외에도 여기 크리에이터인 다넨 조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넨 조엘 채널 운영하고 있는 단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심플하게 인사를 하셨네요. 자, 오늘 저희가 좀 어려운 내용의 주제로 얘기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한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실은 미디어 얘기,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유튜브 관련된 이슈들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그 경기 뉴미디어 컨퍼런스의 큰 테마가 미디어 대전환 뉴미디어 선택이라고 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가 오늘 참여하신 이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이게 피부에 와닿는 키워드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떤 점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병민 이사님. 일단은 세상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일상에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포털이나 아니면 방송 중심의 어떤 소비 형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SNS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과거에는 1인 미디어 혹은 뭐 크리에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주변에서 이제 농담 삼아 처음 보는 친구들이나 이런 자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너 유튜브 하냐? 혹은 뭐 너 유튜브 할 생각은 있냐? 마치 직장인이 나중에 나 카페 할래?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일상적인 용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업무적으로도 실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일반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크리에이터 혹은 전문가분들이나 셀럽분들, 연예인분들까지도 저희와 같은 이제 MCN 기업하고 수많은 논의와 혹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과거에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업 1순위가 한때는 아이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유튜버가 되는 것만큼 일상에서 실제적인 컨텐츠의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업무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상의 컨텐츠 소비가 바뀌고 있다는 것들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 이혜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제 산업이나 실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느끼는 거는 다른 연사분들이 잘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법무팀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오늘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규제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세요. 뭐 반드시 뭐 나쁜 뭐 규제를 하겠다 이런 연락은 아니고 뭐 우리가 이번에 어떤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사업자로서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저희 측 의견을 구하시기도 하고 실무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여름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아동 출연자에 대한 보호 지침 같은 걸 신설했고요. 또 뭐 최근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하겠다 이런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법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규제나 지침이 생긴다는 거는 그 산업이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2020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정부 기관이나 규제 기관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1인 미디어 쪽으로 좀 옮겨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나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견은 이제 충분히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창작하시는 측면 입장에서는 어째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느껴지시나요, 단님? 네,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버라는 이 타이틀에 그 직업이 생기면서 이제 원래 그 분야에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직접 이렇게 참여 시작하는 것 같고 또 한 면에서는 원래 뭐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예능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뭐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제 많이 진출함으로써 저희 같은 유튜버들에게는 좀 큰 경쟁이 생기는 것 같고 뿐만 아니고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서도 영상 이런 기술이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유튜버들의 콘텐츠 볼 때마다 뭔가 더 뭐랄까 뭐 화질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영상 제작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성도 그만큼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프레셔를 느끼고 있지만은
굉장히 좀 큰 격려가 돼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미디어 변환에 대해서 피부에 좀 와닿는 이슈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어떤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를 빼놓고 이제 뭐 콘텐츠 소비를 얘기할 수는 없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뭐 아시다시피 10월 초에 나왔던 아이즈웍스 자료에 따르면 뭐 한국 사회 전체 인구의 뭐 83% 정도가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앱이 이제 카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 카톡보다 뭐 3배 정도의 점유율이 높다라는 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인식의 전환도 있고 한데 또 콘텐츠를 창작하는 공급자들도 많이 늘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튜브 시청 시간이나 사용자 또는 광고 쪽이 이게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유튜브가 한국 사회에 있는 미디어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이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혜은 변호사님. 네. 저희는 사실 뭐 내부적으로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 뭐 폭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사실 좀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한 2018년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 이 유튜브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그러면서 트래픽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던 기존에 되게 좋은 IP를 갖고 있던 그 IP 홀더들이 유튜브 또는 뭐 유튜브와 유사한 그런 플랫폼에다가 본인들의 그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또다시 트래픽이 몰리고 그 트래픽을 보고 또 더 좋은 콘텐츠 홀더들이 다시 콘텐츠를 올리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되면서 이렇게 유튜브 사용자가 확 급증한 걸로 보고 있고 한 2018년 하반기부터 그게 확 시작되면서 지금은 이제 1, 2년 정도 그런 선순환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 유튜브에 가장 좋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는 그 유튜브 콘텐츠가 사실 재밌기 때문이겠죠. 재미가 없으면 절대 사람들은 보지 않거든요. 네, 정말 재밌고 내가 공감되고 또 나한테 너무 유익하고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이제는 뭐 핸드폰이나 뭐 그런 탭 같은 개인 디바이스로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이 유튜브 콘텐츠에 빠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가 그 글로벌 서비스가 런칭한 지 거의 15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사실 15년이라는 기간이 뭐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뭐 이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최근에 유튜브에 들어가는 쏠림 현상이 최근 3, 4년에 또 글로벌 기반으로 따지면 좀 5, 6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유튜브 콘텐츠 소비 플랫폼 그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밀레니얼이나 Z세대에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정치인들, 또 다양한 이제 콘텐츠 홀더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권병민 이사님께서는 향후에 유튜브 콘텐츠 창작이나 소비가 조금 더 이제 기존 세대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세대 성별 이런 구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거 뭐 수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실시간성을 띈 라이브 방송,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와 같은 매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VOD 형태의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영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은 유튜브와 네이버 혹은 뭐 다음, 당시에 다음이었었죠. 와 같은 이렇게 포털에 좀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공급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선순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올드한 이야기가 벌써 됐습니다만 스마트폰이 거의 요즘은 한 대 이상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 통신 요금 자체가 소위 정액제라는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이동 중에 심리싸기 이렇게 되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데이터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저렴하게 낮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주변 환경들, 예를 들어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세대 간에 좀 차이가 있죠.
소위 이제 MZ 세대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학습,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에 워낙 익숙한 세대들이다 보니까 그런 영상 콘텐츠를 어디에선가 보면서 그러니까 학습의 정보 취득의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과 같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뭐 늘거나 한정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뭔가 좀 흥미 위주의 본인의 시간의 소비는 뭐 뉴스를 읽는다든지 웹툰을 본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을 본다든지 혹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망환경이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상에 대한 스트리밍 혹은 뭐 다운로드는 이제 없죠. 스트리밍으로 좀 많이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취득마저도 이제 영상으로 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뭐 재미난 컨텐츠, 그게 일반 크리에이터가 만들었건 아니면 기존의 방송국에서 만든 소위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건 재미난 컨텐츠를 영상으로 소비하는 행태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주변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 보시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분들이 수년 전에 대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거의 다 이어폰을 끼고는 있지만 이제 다들 스마트폰 앞에다 두고 시각적인 걸 이렇게 뭐 청각과 함께 좀 하고 있는, 소비하고 있는 행태들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시 거슬러서 영상이 아닌 다른 포맷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즉 이런 뭐 망원경의 개선 혹은 또 재미난 컨텐츠가 수없이 많이 공급이 됨에 따라서 이혜은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순환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지털 기술이 진화라면 가장 그 얼리 어답터처럼 디지털 그 디바이스나 어떤 서비스나 기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유튜브 쪽이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첫 세대였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것처럼 연배가 드신 이제 시니어 계층에 대한 유튜브 참여나 콘텐츠 소비가 많아졌고요. 말씀 것처럼 뭐 서울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콘텐츠 창작과 활동들이 로컬과 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가 조금 지역까지, 글로컬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게임이나 뷰티 같은 특정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있던 소비들이 지금은 뭐 정치나 뉴스나 뭐 그다음에 기부나 뭐 각 산업별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큰 환경에서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 콘텐츠를 생산하는 목적들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디지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형태의 어떤 소통 채널로서 쓰는 이제 창작자나 이제 군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의 마케팅이나 어떤 판매행위나 브랜딩 행위의 연장 안에서 디지털 유통이라는 형태의 목적을 갖고 있던 소통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소통과 유통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기존 미디어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위협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경컨텐츠 주제도 이제 미디어 대전환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유튜브에 이런 형태로 컨텐츠 창작자가 모여지고 사실 이런 공급이 들어가면서 또 수요가 늘어나고 또 광고가 몰리면서 기존에 방송에서 활동하셨던 여러 이제 구성원들이 유튜브 생태계에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셨던 뭐 백종원님이나 기존 뭐 펭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워크맨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기존 방송 산업의 구성원들이 방송 채널을 떠나서 유튜브로 진입을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이제 모두에도 단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방송에 있는 예능인들, 개그맨들이 유튜브로 진입을 하다 보니 새로운 이제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그 기존 방송 산업에 있던 구성원들이 유튜브에 진입하면서 과연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떤 구체적인 느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고마운 일인 건지. 예. 일단 단님께서 조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ply.
조엘님께서 해주시고 담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think we mentioned it slightly earlier. That it's an amazing opportunity. It's because of the way that the media has grown. Everyone has an opportunity to have a platform. I think it's amazing that that platform is growing. I think sometimes it can become oversaturated. And unfortunately, what's going on with YouTube right now is the algorithm sometimes prevents people from getting seen. So unless you're making content that really helps the algorithm or will produce a lot of contents, a lot of views, sometimes you can get a little bit left behind and put into the corner. So it's good that more views and more is happening on the platform, but sometimes that can also have an adverse effect. 누구나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조금 좁고 조금 짧은 틀 안에서 별로 큰 자별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콘텐츠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보다 한참 유명하고 또 유익하거나 좀 신선한 콘텐츠 만들고 계신 그런 유명인들이 저희가 원래 이제 기존 플랫폼에 진입하신 거에 대해서 뭐 고맙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뭔가 이 알고리즘에 맞는 콘텐츠 만들지 않은 이상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지 않게끔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해하고 유튜브의 서비스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들어온다고 해도 일단 뭐 크리에이터의 팬들이나 크리에이터의 경쟁력은 퇴색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장으로 들어오면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들, 방송이나 신문들도 각자 구성원들을 기반으로 MCN과 유사한 디지털 채널 비즈니스를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MCN 사업자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과 경쟁 또는 뭐 상생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권병민 이사님? MCN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실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 여기서 크리에이터 분은 일반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연예인이나 전문가 분들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MCN 업계 혹은 뭐 MCN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지도 있는 또 특정 분야의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단계로 이제는 국내는 좀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3년 이후에 일반인들이 컨텐츠를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2019년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전문가분들도 뭐 의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이제 컨텐츠 혹은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셀럽들이나 아니면 연예인 분들도 현재 협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시장이 넓어지고 컨텐츠에 대한 공급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계속 많이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지난 8월에 유튜브 관련돼서 조금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뒷광고라고 하는 형태로 사실 이름 미디어나 크리에이터 창작 생태계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사실 4개월 정도 지났고 사실 저희 뭐 협회 차원이나 각 산업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서 관련 기관이 이제 공정위 쪽과 어느 정도 자율협약이라든지 향후에 들어간 뭐 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시장에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 표기, 광고 협찬이라는 게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되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유튜브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이제 뒷광고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방송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가혹하고 조금 더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받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현 변호사님? 네. 사실 그 뒷광고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안 좋아하죠? 네. 이 광고 표기가 미흡했던 기존의 이제 광고 콘텐츠들이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뭐 이게 유튜브 생태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일반 광고들,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들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모두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오히려 비중으로 봤을 때는 크리에이터 업계보다 뭐 방송이나 일반 광고 쪽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기존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런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아, 연예인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 꾸며진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가 있어서 그게 사실 광고였다고 하더라도 거부감이 크지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와 이 시청자들이 1대1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훨씬 강하고, 또 이게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든 컨텐츠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그 컨텐츠의 진정성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작자가 따로 있고 연예인은 출연만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다 만들고 촬영하고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랬던 컨텐츠인데 이게 광고였다니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배신감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드셨던 것 같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이슈가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창작자였었던 이제 단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한국에서 있었던 이제 뒷광고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이게 한국적 특성인가요? 이런 이제 어떤 소통이나 이런 진정성적인 것들이 좀 유난히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조금 이제 요구사항인 건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글로벌 환경 안에서 글로벌 콘텐츠 소비자들이 똑같이 이런 형태로 소통을 원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브 보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뭔가 배신 당한 느낌이 들면은 조금 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유튜브 조회수 그 구독자분들 중에 한 70% 넘게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외국 시청자들이 어떠실지 잘 모르니까 조금 객관적인 대답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튜브를 한 3년 정도 해오면서 이제 많은 브랜드, 많은 업체들하고 이제 협찬 그런 형식으로 이제 영상 제작을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서 거의 95%의 프로젝트가 제품 노출 형식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연락 받을 때는 그 영상 앞에서 숨기지 않고 이 영상은 뭐 어떤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만들어졌다, 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업체들하고 절대 같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냥 오히려 더 뭔가 오픈하게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자 업체에서 반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외국 유튜버들 보면은 그런 형식의 스폰서로 진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뭔가 시청자들이 이거 돈 받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두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좋은 브랜드하고 같이 일했던 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뿌듯하듯이 우리가 이 좋은 브랜드하고 일을 해왔는데 영상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면서 그 돈 받고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거 아니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일단 유튜버 분들 단엔조님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컨텐츠를 만드시고 또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사실은 그런 노력과 이제 성실의 대가가 어떤 이제 조회수나 구독자로 이제 사실은 수치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치화가 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응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망에 대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튜브 창작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이제 겸손함과 어떤 이제 소통에 대한 진솔함 같은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존까지 사실은 크리에이터나 1인 미디어 산업에서는 꾸준히 노력은 기본이었거든요. 같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유난히 이제 구독자들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런 빠른 성장세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많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MCN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지 잠깐씩 짧게씩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병민 이사님. 물론 이번에 추천이나 보증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지침이 이렇게 뭐 개정이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기 전서부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일단은 유튜브를 뭐 컨텐츠를 활용한 어떤 브랜디드 컨텐츠를 제공하는 영역에 있어서 관련 법규는 아무래도 MCN 사업자가 준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매번 실제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저희 내부에 계신 매니저분들과 함께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현재는 그런 가이드를 계속 준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에 이러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과거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광고주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브랜드 측에서는 이걸 광고 아닌 걸로 좀 표기를 하자라는 요구사항이 일부 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인식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고요. 또 유사한 컨텐츠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크리에이터 분도 그리고 광고주나 브랜드 측에서도 오히려 이제는 이런 걸 미리 좀 이렇게 떳떳하게 표기를 하고 알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대를 갖게 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기를 잠시 지나고 이제는 더 밝은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빠르게 이제 법무 관련된 교육이나 관련된 이제 위기 대응들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병민 사님 쪽에서 조금 이제 그냥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인식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면 샌박 입장에서 조금 하셨던 구체적인 사례들과 그다음에 혹시 준비하시는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이슈가 한창 들끓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그거를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바로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로펌에 좀 섭외 요청을 해서 일단은 내부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실 이 지침을 해석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냐라는 걸 딱 알 수 있게 좀 두 차례에 걸쳐서 온라인 교육을 만들어서 이제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앞으로는 영상을 올릴 때 어떤 광고가 포함되면 딱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도 좀 제공을 했고요. 사실 그때 과정에서 뭐 정말 반성해야 되는 일부 분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비난을 받으면서 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회사 내부에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의 뭐 멘탈 케어도 조금 더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침이 개정될 때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팀이랑 이제 언론 PR 대응팀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은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 다 이제 피해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MCN 협회나 산업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과정에 뭐 MCN 산업을 맡고 있는 저희 협회 같은 MCN 협회 같은 경우도 뭐 공정위 쪽하고 이런 자율협약이나 아니면 계도에 대해서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말이 끝나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이제 공정위에서 유튜브 관련된 표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시정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좀 어려운 주제들 중에 이제 환경 변화랑 최근에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조금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 좀 있으면 저희가 조금 받아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건네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예. 예. 지금 김정기님께서 이제 권병민 트레저헌터 권병민 이사님께 물어본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유튜브 모든 콘텐츠에 광고를 노출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수익 창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광고 수익을 받지도 못하거니와 채널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업 전문가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요거 지금 권병민 이사님을 찍어서 왔기 때문에 권병민 이사님께서 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봤거든요.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튜브 정책 자체가 현재 특정 기준을 초과한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를 하고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채널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소위 조금 작은 채널에 대해서도 광고를 게재를 한다라는 내용만 현재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튜브에서 이 채널에 대한 광고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아직은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요까지 이제 정확한 내용 업데이트 드리는 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기사가 됐는데 한국에 언제 적용된다 이런 얘기는 또 없었고 구체적으로 지금 1,000명의 구독자 4,000시간 미만의 분들에게 임의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게 과연 형평성이 맞나라는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 코리아 통해서 조금 더 공식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요. 일단 시간이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촉박한 관계로 다음 이제 순서를 좀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질문을 좀 저희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디지털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디지털 환경도 변화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적인 환경 안에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미디어로는 소통이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여행이나 특정 장르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TV, 신문, 잡지 같은 형태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한 소통보다는 이런 공공이나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에 이런 1인 미디어가 사회적 참여를 하고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와 이제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전통 시장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디지털 환경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도 한국의 전통시장인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를 다루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다루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특별하게 다루신 이유가 있으신지 짧게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Yeah, we found Moulin Sijang, and it's one of the most fascinating places for us as foreigners to walk into that space. We felt there was so much culture, so much life, so much texture. And as soon as we went, we thought, we can tell stories here. And we're obviously YouTubers that seek to tell people stories. And it was as simple as us just going and talking to people, interacting with them, to really find out that they're just some of the most amazing stories that we could ever find in Korea. And they were just literally on our doorstep.
저희가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그 사회 이슈 어떻게 좀 밝히거나 좀 발전해내는 목적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단앤조엘의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귀하고 좀 소중한 스토리들을 담아서 이제 전해드리는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외국인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 웬만한 한국 분들이 조금 그 빨리빨리 하는 생활에서 좀 놓치는 어떤 한국의 숨겨져 있는 매력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그 뭐 상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장 보러 가시는 분들의 특별하고 귀한 스토리들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콘텐츠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크리에이터나 1인 미디어들이 어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생활의 발견이고 일상의 발견이고 사실은 뭐 해외 분들이 그 외국인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한국의 고유한 어떤 이제 환경에 대해서의 어떤 호기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조금 더 이런 지역과 세대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글로벌과도 교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이제 로컬 원도심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이제 지역에 있는 시골이나 아니면 옛날 가옥들도 이제 유튜브 안에서 컨텐츠화가 되는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이런 디지털 환경의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제 젊은 층 외에도 이제 글로벌이나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소통하는 주체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이런 어떤 콘텐츠를 창작하고 소통하는 주체가 좀 다양해지다 보면 이런 이제 1인 미디어나 크리에이터들한테 조금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요구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외국인으로서의 바라본 시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구독자나 어느 정도 매체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플루언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좀 더 사회적 위기나 재난에 조금 더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언론에서는 소셜 오블리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MCN 사업자나 1인 미디어가의 의지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런 회사를 떠나서 정부나 공공 등에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과 창작자들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혜연 변호사님. 저는 사실 근데 그 단앤조엘의 모래내 시장 컨텐츠를 저도 되게 잘 봤지만 그 컨텐츠가 뭐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 컨텐츠로 정말 괜찮은 사회적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야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소셜 오블리주를 행해보겠어 이런 의도를 갖고 시작하신 건 아마 아닐 거고 정말 개인적인 뭐 다양한 경험하고 또 자발적으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가 저희한테 좀 더 그런 진정성이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회사 차원에서 또는 뭐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뭐 가이드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오히려 컨텐츠의 그 크리에이터 분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컨텐츠를 좀 해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촬영이 있거나 할 때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그런 단체들에서는 뭐 정말 촬영 협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신다거나 또 뭐 가능하다면 그런 컨텐츠를 사후적으로라도 그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조금 해주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느 정도 구독자층이 확보가 되면 아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사회에 좀 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회사와 논의를 하고 그러기도 하시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컨텐츠 자체를 건드리는 거는 오히려 그 크리에이터 분의 컨텐츠를 결을 해야 하는 방향인 것 같아서 기부를 많이 그쵸 했었잖아요. 기부 컨텐츠 뭐 이렇게 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냥 회사에서 뭐 우리 이번에는 뭐 연탄 봉사 하러 가볼 건데 같이 가보실 분 있나요? 뭐 또 최근에는 이제 고양이 키우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유튜브에 많은데 그 고양이 키우시는 유튜버 분들이랑 그 팬분들이
이런 기부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면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 기부 금액을 책정해서 회사가 대신 기부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뭐 장비적으로나 이런 지원을 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막바지에 다 가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다고 플로어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제 다음 주제 좀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좀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만. 네,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거 주최 측에서 선택을 하셨는데 여기 다넨조엘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네요.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만들 때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만드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영상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원래 유튜브 본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영상 만들 때마다 차별성,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차별성, 또 그 영상 볼 때 어떤 좀 사람이 조금 마음이 조금 차분하게 편하게 좀 보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영상미 예쁘게, 그것도 저희 채널에 대한 가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토리. 예, 무엇보다도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의 귀한 스토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조금이라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담아서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은 저희도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을 하나만 더 받을까요? 조금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만 더 받고 플로어 온라인 쪽 질문은 일단은 조금 매듭을 짓고 싶은데 하나 더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자, 이번 질문은 이제 샌드박스 이혜연 변호사님께 왔습니다. 질문 내용은 보시죠. 크리에이터들이 최소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형화된 사회적 기준을 지켜야 꾸준한 활동을 지켜야 할 텐데요.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너무 애매해 다수가 공격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이거 MCN 사업자 측면에서 물어본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나요? 저희가 개별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개별 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조금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 또 유튜브 컨텐츠 올릴 때 문제될 만한 저작권 이슈, 또 그런 다양한 지침, 특히 광고할 때는 그 표시 광고 지침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별도로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 건지는 조금 잘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다. 그쵸. 뭐 이런 얘기인 법적으로는 거죠. 사실 문제가 안 돼서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크리에이터가 잘못한 거는 아닌데 조금 더 이 유명인이라는 지위에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보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과도하게 더 사과를 하고 이런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일률적인 가이드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TF에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법무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PR 하는 팀도 들어가고 커뮤니케이션 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게 정말 어떤 우리 사회에서 위배될 만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행동인지 또는 이 크리에이터가 지금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좀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저희가 이제 추가로 준비했던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많아지면서 나오는 폐해들이죠. 폐해들, 그 말씀드렸던 가짜 뉴스라든지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양성평등이나 장애인 비하, 아니 이런 형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형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프로그램 다음 순서가 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저희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또는 이제 크리에이터를 진입을 하시는 기존 방송인들, 개그맨들이나 여러 이제 방송 구성원들이
방송 구성원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환경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크리에이터가 조금 더 이제 상품에 대한 판매나 마케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팬들과의 소통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라는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일단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은 뭐 이후에도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플로에서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한 거죠? 예, 하나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행사가 경기도 미디어 창작자 온라인 패널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네, 창작자 온라인 패널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분들 안녕하세요.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수진님 어디 계실까요? 신수진님, 네, 자기소개와 함께 네, 패널 분들께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신수진입니다. 뒷광고 관련해서 저 역시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양쪽 입장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크리에이터랑 광고주 그리고 시청자가 다 만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 크리에이터나 1인 미디어 또는 인플루언서 쪽, 이 창작자와 이제 MCN 사업을 대표해서 저희 MCN 협회가 이제 공정위 쪽하고 말씀드렸던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인 것처럼 이런 이미 법적인 부분이나 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정위에 어떤 시행 지침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행 지침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은 나왔고요. 다만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준수할 때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계도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합의된 의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MCN 협회와 인플루언서 산업협회와 인터넷 광고재단이 모여서 어떤 자율협약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율협약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실은 공정위 쪽과 이제 광고주 쪽, 그다음에 플랫폼 쪽과 어떤 균형감 있게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수진님. 예를 들어서 당초 이제 공정위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에다가 광고라고 협찬을 다 고지를 하세요. 또 있었고요.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5분마다 저는 광고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미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을 이제 또 제정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플랫폼의 또는 창작자의 환경에 맞게끔 또 저희가 조금 더 순화시키고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흡입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조금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창작자들도 콘텐츠를 만드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노출이나 소통에 대해서 양보가 필요하고 브랜드도 양보가 필요하고요.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양보나 이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서로의 목소리만 넣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이런 진정성이 통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질문 다시 또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제 토론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행사를 준비했던 경코원진에서 요청했던 내용이죠. 뉴미디어 생태계가 건전해지기 위해서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각 사업자의 의지나 창작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반대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어떤 이제 경콘진과 이제 공공사이드 쪽의 담당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은 변호사님부터. 네. 1인 미디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혼자서 소규모로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건전하기까지 해야 되고 우리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샌드박스는 앞으로 좀 디지털 컨텐츠 이네이블러라는 거를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 크리에이터분 또는 광고주, 제작자 모두가 샌드박스 안에서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 사회적인 기준들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쨌든 MCN 사업자로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더 좋은 사회적인 가이드라인 줄 수 있을지 이분들이 조금 더 건전하고 유익한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트레전터 권명희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앞서 샌드박스에서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바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MCN 사업자 자체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함께하는 분들과 어떻게 더 열심히 현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의 컨텐츠에 대한 기획이나 제작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외에도 각종 제도에 대한 부분들, 규제나 혹은 뭐 지능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추는 작업, 그리고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MCN 사업자 그리고 트레저 헌터가 현재는 될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크리에이터로서의 한마디씩을 이제 단님, 조엘님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사회적인 뭐 논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통해서 뭐 더 많은 관심이나 그런 것 좀 받으려고 하지는 않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Yeah, I think the creator as an influencer has a responsibility. People are looking at you, so you have to realize that. I think, and know that you are influencing people. So yeah. 크리에이터로서 자기가 모르는 뭐 아예 뭐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해놓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일단 좀 클로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디지털도 있고, 디지털 변화나 디지털 경제나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로 때에서 최근에 비대면 경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 이제 어떤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가 뭐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모두 다 이제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이제 콘텐츠 소비가 더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1인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창작하고 소비하는 환경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소통과 또 이제 마케팅 등 디지털 유통에 대한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정부나 어떤 산업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균형감 있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단순하게 구독자 조회수를 넘어서 어떤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들, 이번에 이제 행사를 주최했던 경공진과 앞으로 1인 미디어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각 다양한 부처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1인 미디어 산업과 이제 크리에이터들 또 MCN 산업자들을 어떤 디지털 마케팅의 도구로만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같이 이제 진정성 있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어떤 시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과 함께 소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희 MCN 산업, 1인 미디어, 또 뉴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구성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과 오늘 이제 참석하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콘진 뉴미디어 컨퍼런스 건전한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는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전한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업자, 창작자를 포함해서 업계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점들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바쁘신 5분이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너의 시작을 응원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두 번째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기획자문위원으로 계신 황치성 박사님께서 좌장 맡아주시겠고요. 패널 연사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유승철 교수님, 또 경기도교육청 허준석 선생님, 백운고등학교 한지유 학생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좌장 및 패널 연사 여러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황치성 박사님 주제로 발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매체는 신문, 잡지, 라디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텔레비전이 나타났지만은 그 텔레비전은 정말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에서 한 대 가질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앞서 여러 강연자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끝없이 펼쳐지는 그 미디어 산업, 그 영역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매일매일 그 변화무쌍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이죠. 그때 미국 대선에서 갑자기 가짜뉴스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대선 판도를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람들은 전율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들 놀라고 무서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부랴부랴 대응한다고 이렇게들 나섰지만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각된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의 어떤 그 폐해,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코로나19죠.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가짜뉴스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도 그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위기의 순간에 혜성처럼 나타난 어떤 특효약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오랜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 그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근본을 이루는 그 어떤 그 기원이 되는 셈이고, 그 다음에 그 프란시스 베이컨 4대 우상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마샬 맥리얼, 미디어는 메시지다. 즉 미디어가 메시지를 규정하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전부 바꿔버릴 수가 있다. 그런 말과 예견이 통했던지 오늘날에 들어서는 말 그대로 미디어가 일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그 학습이나 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교육 그 선각자들이랄까요? 교육 그 전문가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수 학습 방법과 기준을 만들자 해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그 핵심 역량, 그걸 개발해 나섰고 지금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오랜 어떤 그 전통과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가짜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마치 가짜뉴스의 특효약인 것처럼 많이 부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좀 더 복잡한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경위에 어쨌든 최근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적 요소가 빠져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널리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율법학자들이 간음했던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 질문을 했죠. 그 질문 속에는 함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해 보려는 의미가 있었죠. 만약에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고 한다면 율법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만은 당시 로마법이 다른 사람의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져서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아주 그야말로 신의 한 수죠. 그래서 율법이나 로마법도 지키고 여인도 살리고 하는 기묘한 수를 발견을 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건 좀 가상입니다만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어느 기자 한 사람이 다음날 조간신문에 잔악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사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그 누리꾼들이 SNS를 통해서 이리저리 퍼날르죠. 근데 그 여러분한테도 오고 그게 저한테도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말하는 분석과 평가 과정을 보면 첫째 분석은 과연 이 정보가 사실이 맞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사실인 건 있죠. 그러나 평가에 들어가면 과연 정보가 올바른 것이냐 이걸 논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 제목에 나타난 내용은 사실 한두 조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비틀어 버린 것.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악마의 편집이라는 겁니다. 이 가짜뉴스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것을 분석, 평가, 즉 이게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그 비판적 사고가 내면화되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제작을 할 때 그걸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고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판적 사고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어떤 정보에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기본 원칙은 다름이 아니고 미디어 메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실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면서 가공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미디어 메시지를 만들 때는 만드는데 5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누군가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형태로든 표현 기법이나 설득적 수사를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개입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말하자면 조작이니 허위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타깃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상. 그래서 그 미디어 메시지는 사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달리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 메시지는 가치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요소에서도 가짜뉴스 요소, 허위정보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기나 목적이 있다는 것. 제가 지금 오늘도 그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장 누가 만들었는가? 에서 첫 번째 요소가 과연 메시지 출처가 정확하게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출처가 있다면 확인 가능한가?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하자면 인포그래픽은 제가 만든 것인데요. 올해 2, 3월까지만 해도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돌았죠. 우한에 있는 삼촌 친구 또는 스탠포드 병원 이사에 있는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좋은 어떤 그 말하자면 처방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으니까 이걸 참고로 한번 그대로 해봐라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봤음지간 그런 것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확한 출처가 없습니다. 막연한 친구 삼촌, 친구 동생, 그 다음에 또 뭐 이사의 임원,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정보가 정확한 요건을 갖추려면은 친구 누구누구, 어디 소속된 누구누구이고,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번 조건을 어기게 된 셈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26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가짜뉴스를 구분을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처음부터 26가지 단계를 다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바로 1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시 쉬운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는 그 서동요의 한 토막입니다. 이 서동요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백제 때 30대 무왕이죠. 무왕이 청년 시절에 적국인 신라의 선화공주님이 너무나 절세 미인이어가지고 흠모를 하게 됐고 자기 여인으로 이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것이 이 말을 이제 이 캔에서 팔곤 했는데 신라의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동네 꼬마나 녀석들을 모아놓고 이런 노래를 퍼뜨리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서동 그 도련님과 정을 통한다. 난리 날 말이죠. 큰일 날 말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서동은 그 당시만 해도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거짓 소문이 당시 이제 진평왕이죠. 진평왕의 귀에 들어갔고 결국은 대노해서 그 선화공주를 쫓아내고 귀양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서동은 그 귀양길에서 때는 찬스다 싶어가지고 청혼을 하고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전해지는 말로 하면 왕비로 지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이 많은 분들이 이 서동요를 가짜뉴스의 전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그 개념을 보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거짓 정보라는 것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서동요 얘기를 들면은 이 가짜뉴스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1차적으로 말하자면 서동은 최소한도 회를 끼칠 목적으로 이걸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방법은 저열했지만 그래 이런 것들을 이 미디어 리터러시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은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라는 승려가 만들었죠. 근데 이련이라는 사람은 과연 공정한 역사 기록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그 전문가들의 그 시각을 빌리면 그 친신라적인 그런 그 성향을 많이 띄었다고는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향가라는 장르를 통해서 전해진 건데 향가 자체가 사실일 필요는 없는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고유 문학 장르였죠. 이런 몇 가지, 그 밖에도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정보가 사실인가 아닌가, 그리고 올바른가,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하자면 의미 있는, 말하자면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주 다양한 그 영역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외국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나라가 바로 핀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핀란드는 미국 그 소피아라는 연구기관에서 유럽 매년 그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변함없이 1위를 그 고수하고 있는 데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보시다시피 이제 핀란드에서는 교육문화부라는 하는 데서 이 정책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참여하는 영역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단체,
그다음에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기관, 교육 단체, 그다음에 영화 예술 연구 도서관, 그다음에 미디어 언론사에서 테크놀로지 기획까지 이런 그 어떤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한 것이 그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몇 가지 지금 말하자면 대안을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본질에 대한 숙고가 부족하지 않나. 결국 이 미디어 리터러시 본질에 기초해서 정책도 짜고 교육 과정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현장과 특히 이제 학교 밖에서는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비본질적인 제작이나 체험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죠. 유럽이나 어느 예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허위 정보 판별하는 방법, 창의적 사고의 기초, 그 다음에 21세기 핵심 역량의 주요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하려면 바로 비판적 사고가 분명하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간과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에 5개 정부 부처 종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 대책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구절을 보시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습득 활용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게 왜 갑자기 팩트체크가 되는가?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팩트체크는 동일시될 수 없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팩트체크는 언론 활동의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검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지금과 같이 어떤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대, 많은 시간과 어떤 검증 단계를 요하는 이 팩트체크라는 것은 적합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최근 들어 확증 편향들이 다 늘어나면서 믿지도 않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도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 팩트체크는 물고기를 잡아다 줄 수 있지만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 이런 한계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도 또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도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비판적 그 본질인 비판적 사고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필요하고 하고 싶은데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교수 학습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위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하고 싶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수업 준비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자료 준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은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학에 좀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학도 사실은 이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어떤 그 교수 학습 자료를 포함한 콘텐츠 연구, 이론 기반 구축 차원에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지원금, 재정 지원 등 포함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대학이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50개가 넘는 미디어 단체, 즉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이 50여 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형평성, 접근성 면에서 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 저런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전국적으로 약 800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공공도서관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효한 그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를 깨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핀란드가 성공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도서관의 적절한 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정책을 마련하실 때 이 공공도서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 할 때 그 생산 주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나오는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주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언론사도 포함이 되고 소위 말해서 IT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소위 독자적인 웹사이트 러닝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0편이 넘는 정말로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죠. 그것도 1, 2차시가 아니고 6, 7차시 정도 되는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정말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긴하게 쓰고 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관련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테크놀로지 기업들, 포털 인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를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까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된 구심점을 갖고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고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컨대 가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심점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간다면 아마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기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기 지금 BBC 같은 경우 아까 얼핏 넘어갔습니다만은 2012년인가요? 그때 아주 방대하고 체계적인 전략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략보고서의 제목이 미디어 리터러시 발전 전략이라는 거였습니다. 왜 방송사가 미디어 리터러시 발전 전략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가? 많은 말하자면 미디어 관계자들도 의문을 표했죠. 그때 딱 단호하게 말한 대답은 말하자면 이 BBC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려면 뉴스 소비자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런 뉴스 소비자들의 어떤 그 믿음과 어떤 그 반응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상생을 얘기한 것이죠. 지금 오늘 2020 경기 뉴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앞서 많은 분들이 그 미디어 리터러시의 미디어 산업 그리고 그 트렌드 무궁무진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참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크죠. 경제적 효과도 많겠지만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정말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미디어 산업도 결국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익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극이나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론 거짓 정보까지도 그 콘텐츠에 포함시키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미디어 산업, 미디어 콘텐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겠지만은 늘 그 깨어있는 그 소비자, 뉴스 또는 콘텐츠 소비자들 염두에 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미디어 기업은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말하자면 건강한 뉴미디어와 말하자면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서로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써먹은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지금 오늘도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무서운 기세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19 하면은 그 가짜 뉴스가 바로 따라다니는 그런 형국이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그 잠재력이나 그 효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많은 관심은 늘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미디어 리터러시는 일반 사람들에게 낯선 그 외래 용어에 불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이제 그 미디어 교육을 직접 이렇게 담당하고 하시는 그 선생님과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그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현실은 어떻고, 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패널 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제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인 유승철 교수님이십니다. 유승철 교수님은 실제로 광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시카고 로열라 대학에서 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전공을 하시고 지금 이대에 계시고요. 전공은 광고지만 그 디지털 세대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인지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제 왼쪽에 끝에 계신 분이 바로 허순석 선생님입니다. 이 허 선생님은 이미 홍콩 영어 학습부이라든지 엄마표 영어에 입시를 다다른 그런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분이시고, 이미 그 유튜브 명강사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이미 1000편 이상의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변인실에 근무하면서 청소년 미디어 관련된 교수 학습 그리고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있는 한지유 학생, 의왕시 그 백운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그 미디어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그 패널 분들이 일하는 도중에 또는 학교에서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 분당 한 2분 이내에서 그 경험을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한지유 학생부터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유라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3년 정도 도교육청에서 청소년 방송운영위원회를 해오면서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뭐 고등학교 동아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사를 분석하고 독해하면서 지금 황치선 박사님께서 몸담고 계신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읽기, 뉴스 일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사 분석이나 독해에 조금 신경을 쓴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미디어를 위한 경기도 청소년 실천 선언과 같은 부분들을 대표 집필을 하면서 어떤 수용자나 생산자로서의 책임 의식이라든지 크로스 체크라든지 의제 유지와 같은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 미디어 리터러시에 상당한 내공을 가진 학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허준석 선생님.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하다 보면 이게 재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익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지금 1000편이 넘는 유튜브를 이렇게 생산하게 됐는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한 7년 동안 이제 1000편을 제작을 하면서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번 이상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지금 다들 보시잖아요. 지금 교수님, 박사님, 그리고 학생 같은 거 볼 때마다 항상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이 항상 이게 상단에 비치가 돼 있고,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도 정말 보고 싶은 영상이 흔히 말하는 편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흥미 위주로 이제 가느냐, 나의 관심 위주로 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를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좀 반응이 좀 좋다 라고 하면 자꾸 그쪽 관계된 것만 찍고 싶고 그런 유혹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끝이 방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EBS에서 이제 강의를 한 13년 정도 하면서 EBS에서 이제 강의를 제작하는 과정 만들고 이제 또 검수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즉 이제 소비자가 되겠죠. 질문을 한다거나 학생들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제안사항을 했을 때 어떻게 또 응대할 것이냐, 이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이게 좀 오래 지속력 있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좀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런 공정을 가져가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의 어떤 기본 알고리즘에다가 약간 그런 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필터링을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한 1000편 정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또 따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철 교수님, 최근 들어서 그 허위 광고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상품 이용 후기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유명 그 인플루언서들의 그 뒷광고 논란까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정보와 광고의 구분 자체가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광고는 때로는 정보보다도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연구를 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콘텐츠보다 광고 콘텐츠가 더 신뢰롭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까지 들 정도로 광고는 정보와 융합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뭐 뉴욕타임즈 이런 데는 소위 네이티브 광고라는 콘텐츠형 광고를 만드는 본부까지 만들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광고 중에서 많은 부분이 거짓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보면은 그런 정보를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전문가가 봐도 이게 과연 광고인가 콘텐츠인가 구분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앞서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뒷광고 논란도 있었던 것처럼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조차도 이거를 어떻게 내가 스폰서를 밝혀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황 박사님이 많이 강조하신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중요 분야는 바로 커머스에 대한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요즘은 판매되는 것들이 대부분 콘텐츠화되어서 판매되기 때문에 뭐 요즘 얘기하는 뭐 라이브 커머스랄지 이런 이슈들이 너무 강조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정보 속에서 이게 진위된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설득 메시지인지를 판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것들이 금융교육과 연계되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미디어 리터러시 한 영역으로 파이낸셜 리터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즉 미디어를 통해서 오가는 경제와 금융에 관한 그 메시지들을 잘 읽어내는, 그리고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데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그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바로 현장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콘텐츠 부족, 교수 학습 자료 부족. 이걸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그 말하자면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우리 허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선생님은 지금 1000편 이상 네. 어떻게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계셨는지 네.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교수 학습 자료 문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지 혹시 생각 있으시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 좀 그동안 한 7년 정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그거를 물어볼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까 이제 박사님 강의를 보면서 약간 큰 그림이 다시 좀 잡히고 있어가지고 좀 더 좀 빨리 좀 알았으면 조금 덜 고생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이거를 학교 안에서 이렇게 사실 물어본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한 6, 7년 전에는 이제 공감대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료 유튜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생산을 할 때 뭐 가령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에 이제 쓰는 그렇죠.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말씀하신 뭐 가짜 뉴스든 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동료 유튜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부터 그게 출발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교사 유튜버들도 이제 활동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가지고 동료 이제 교사 유튜버들하고도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됐는데, 올해 참 이게 코로나라는 굉장히 불행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이제 온라인 이제 수업 그리고 이제 쌍방향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생산자가 되다 보니까 아하. 저희가 했던 고민들을 똑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을 좀 해야겠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갖게 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A to G가 완벽하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료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떠먹여 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은 사실은 지금 기관에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170만 명 이상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관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자료를 창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뭐 지금 한지우 학생은 좀 잘 알 거예요. 그래도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가짜 뉴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창체 시간을 통해서 녹여서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교과 단위로 쪼개서 봤을 때는 아직은 저희가 조금 그래도 갈 길이 멀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자료가 조금 더 이제 보급이 되고 교사 개별적으로 좀 연수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들을 수 있는 게 더 활발해진다면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당사자로서 우리 한지우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자료나 콘텐츠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소논문을 쓴다든지 뭐 대학 입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빅데이터를 이용한 빅카인즈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팩트체크넷 등을 활용하는 뭐 그런 방안들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이고 또 이런 이론적 기반의 배경 의 교육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 정보와 실제적 적용,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포털이라든지, 혹은 아까 이제 황치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대학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한다면 K무크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안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쯤에서는 우리 유 교수님이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셔야겠네요. 아,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10년 정도 디지털화, 콘텐츠화를 앞당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넥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학이라는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런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또 교육이란 개념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한지우 학생이 미리 얘기를 했는데, KOCW나 K묵 같은 경우에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더 이 속도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컨대 대학이라는 게 보면 중세시대 때 탄생한 이후로 동일한 모습, 교수자가 듣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대학은 어떤 의미에서 콘텐츠 플랫폼이다. 대학은 또 다른 작은 유튜브다 라는 개념으로 많은 콘텐츠가 좀 더 정확하고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K-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세계적인 모델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콘텐츠, 교수 학습 자료 부족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소위 전문가 부족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교수 학습 자료도 부족이지만은 그 말하자면 그것을 강의하고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세히 지금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특히 그 우리 많은 학과 중에서 그 언론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이런 것들 정규 과목으로 좀 뭐 하지만은 전공 선택 정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확산시키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저희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뭐 전공 선택 이런 과목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기도 하고 또 이 개념이 너무 디지털화되면서 그 포맷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이슈고 요즘 보면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기타 라이터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저 한지유 학생 그 미디어 활동들을 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3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좀 세속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학은 어떻게 가려고 지금 그런 미디어 활동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친구들도 또 부모님도 그러고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이 좀 정치 전문 기자 쪽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오게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는 저로서는 그 극단화되어 있는 한국 언론에서 정확하고 조금 더 올바른 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의 장치가 아닌가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들이나 매체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이 또 늘었잖아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뉴스 판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어떤 정보가 옳은 것인지도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고 특히 한 사례를 들자면 어떤 유사 언론에서 청소년의 교통비가 인상된다라는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1인 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보고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뭐 특히 허준석 선생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이런 1인 미디어 상에서는 이 극단적인 부분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자유롭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악영향을 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시간만 허락한다면 계속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패널 분들께서 한 1분여에 걸쳐서 혹시 이 미디어 리터러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제언이나 또는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우리 유 교수님부터 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뉴스페이퍼를 뷰스페이퍼라고 읽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청자를 신경을 쓰면서 라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기간에는 더 근본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이제 글쓰기 교육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앞서 황 박사님께서 말씀 못하신 부분이 프로슈머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콘텐츠를 창작하고 그걸 소통하는 능력까지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광의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뭐 혁신위원회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좀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청사진을 가지고서 한번 미디어 리터러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에 대부분의 외교 그리고 문화
상거래 이런 것들이 콘텐츠에 의존하는 요즘 현실에서는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준석 선생님도. 네. 지금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다들 집에서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자기 전에 휴대폰에 한 대 이제 맞고 잠든다 뭐 이런 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다들 이제 개별적으로 채널을 선택하고 시청 결정권을 이제 모든 개개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계속 시청하다 보니까 제가 정작 느낀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정작 중요한 사람들하고 소통은 하질 않고 자기 혼자 거기 매몰돼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시청 시간에 이제 저당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소중한 시간이 저당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이 디지털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에 생활에 와닿는 나 자신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요즘 학생들은 좀 잘 만듭니다. 잘 만들지만 거꾸로 그걸 내가 이제 소비하는 입장,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내가 쓰기 공부를 한다. 어떤 문학 작품 같은 텍스트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교과도 잘 공부할 수 있고 미디어에 대해서도 좀 더 삶과 맞닿아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더 듣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미디어 리터러시 이 강연과 이 토론을 섭외받았을 때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전체적인 뉴미디어 컨퍼런스 2020의 전체적인 주제 흐름을 보면 그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어떤 끝없는 어떤 역동성, 미래를 향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말미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넣어놓은 점에 대해서 이건 상생이다. 그런 점에서 이 경기 콘텐츠진흥원 이 기획하신 분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 이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넣어놓으셨구나. 대단한 기획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 대해서도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여러모로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기획하신 분 대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네, 이것으로 패널 토론 마치고요. 온라인 패널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패널 여러분, 네,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경기도 미디어 창작자 온라인 패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패널의 질문 받겠습니다. 한송이님 자기소개와 함께 좌장 및 패널분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어느 정도 좀 답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은 제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언택트 환경에서 비대면 학습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인도 성인이지만 성인 못지않게 스마트폰하고 TV 이런 많은 미디어 매체를 접하게 되는 미취학 아동 그리고 학생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핏 그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언급을 못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가 주로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정하고 늘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취학 아동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굉장히 말하자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정책을 설정을 하실 때 학교 외 영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거기에는 미취학 아동, 때로는 유아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물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사고력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온라인. 네, 저희가 질문 두 번째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제가 나온 모교 출신인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른 나이에 빠르게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아 이겨냈는지 궁금합니다. 답해 주시죠. 제 모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쁘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디지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기사를 읽고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직접 기사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디지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런 측면에서 사실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 자체가 그냥 강의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학생들이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서 조금 진행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그런 활동을 해오고 했던 그런 부분들보다도 앞으로의 청소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래 정치외교부 기자답게 아주 똑부러지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고 또 활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까지 뉴미디어 시대에 저희 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황치성 박사님, 또 유승철 교수님, 허준석 선생님, 또 정치외교부 기자님 대신 한지유 학생님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쟁의 문법과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이 미디어 대전환의 시대에 건전한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틀 동안 함께 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요, 빛나는 섭외력과 구성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